2명 중에 1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수치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김은주 연세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처럼 점점 심각해지는 청소년 및 아동들의 미디어 중독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굉장히 학부모님들 상담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올해 특징은 굉장히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셔서 게임 중독 아니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성 저하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멀티태스킹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랑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디어 중독과 아동 청소년 뇌 건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기 뇌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아셔야 청소년이 어떤 미디어 중독에 얼마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년은 현재 활발하게 발달 중인 뇌를 가지고 있어서 뇌에서는 신경돌기 성장, 시냅스 연결 증가, 그리고 잘 쓰지 않는 부분은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초화라는 것은 이제 뇌의 어떤 그 정보 처리 전달 효율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는 물론 평생에 걸쳐서 뇌는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만 청소년기는 특히 경험이나 어떤 환경 등에 의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이 활발하게 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기는 물질 및 행위 중독에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행 능력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의 성숙이 미완성이고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동기보다는 훨씬 더 모험을 좋아하고 자극을 추구하고요. 성인기보다는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의 부정적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는 이게 이제 5세부터 20세까지 한 2년마다 같은 아이들의 MRI를 쭉 찍은 굉장히 유명한 저희 분야에서는 고전에 가까운 연구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방법은 파랑으로 될수록 뇌가 좀 더 성숙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난색이나 뭐 연두, 노랑, 빨강 이런 식이면 뇌의 성숙이 좀 덜 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청소년기가 13세면은 만이니까 중1이잖아요. 이때부터 주로 보실 것이 이제 이 전두엽 기능인데요. 전두엽 기능이라는 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행 기능하고 연관이 있는데 실행 기능인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주의 집중하고 과제를 개시하고 계획하고 우선순위 정하며 정리 및 조직화, 시간관리, 목표 집중, 융통성 등등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한테 성숙한 모든 기능을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실행 기능이 전두엽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중1인 만 13세경만 봐도 아직은 성숙한 게 굉장히 멀었고요. 만 15세경 되면 이제 조금씩 전두엽이 성숙화해서 파랑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고2인 만 17세경이 돼서야 어느 정도 성숙하지만 아직도 실행 기능, 전두엽 기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감정을 담당하는 뇌랑 그다음에 이때 동기를 유발하는 어떤 보상에 반응하는 뇌가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특징은 감정 및 보상을 조절하는 영역의 발달이 뇌의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발달 속도보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청소년기에는 감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동기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매우 충동적이 되고 또한 자극 같은 거에 중독될 어떤 취약성이 증가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중독 문제가 있잖아요. 알코올이나 아니면 마약 같은 어떤 물질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 게임 장애 같이 중독에 대한 취약성이 매우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중독 관련 뇌에 보상회로라고 부르는 회로가 있어서 이쪽에서 도파민이 증가하면은 그 물질 같은 거에 중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보상 회로가 증가를 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최근 뇌영상 연구나 뉴로사이언스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청소년 뇌의 특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래들의 청소년기는 또래들의 어떤 커넥션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모험심 같은 게 굉장히 증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무한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보상이 옵니다. 예를 들면 현실의 대인관계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는 거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야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예를 들어 SNS 올리면 바로 좋아요라든가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또한 대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그 SNS나 아니면 게임 활동에 더 관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성적인 것이나 공격적인 거엔 드라이브가 이런 벌추얼 스페이스에서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중독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회로 강화되고 계속 반복되지만 전전두엽 기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냥 컸다고 해서 아이들한테만 사용을 맡겨두시면 안 되고 부모님의 적절한 감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뉴 미디어들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정말 중독 질환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 WHO에서 발간하는 ICD-10이라는 어떤 그 그 편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 질환명으로 삽입이 되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의학계에서 보기에는 중독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뇌영상적인 근거가 쌓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자의 뇌에서 게임을 할 때 그 코카인 중독자에서 높은 활성화를 보이는 영역의 활성이 보인다는 것 이것은 즉 코카인 같은 마약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이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좀 클래시컬한 우리나라 연구라 낸 건데 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한테 술과 관련된 자극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훨씬 더 일반인보다 갈망감이 증가를 하는데요. 게임 중독 환자들인 경우도 게임과 관련된 자극이라든가 게임을 하게 하면 훨씬 더 뇌에서 그걸 바라는 갈망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물질 중독 같은 것의 기전이 비슷함을 시사하는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론 청소년 연구는 아니라 좀 유치원생 연구이기는 한데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앞서 말씀드렸던 실행 기능 비롯해서 언어라든가 아니면 독서에 관여된 그런 영역들이 유치원 시기에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는데요. 이거는 2018년 연구인데 47명의 유치원생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보다는 샘플 수가 적지만 뇌영상 연구라면 47명 정도면 사실은 작은 그런 수는 아닌데요. 스크린 미디어 사용이 늘어날수록 언어, 실행 기능, 독서 기술에 관여하는 뇌의 어떤 구조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 뇌 건강에도 스크린 타임을 너무 이제 많이 가질 경우에는 해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최근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기 이전에 더 취약한 어린 시기부터도 일어난다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은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요즘 특히 언택트 시대라 스마트폰 사용이나 아니면은 워낙 온라인 사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민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어떤 기회를 갖게 되었냐면 KBS 시사기획 창에서 기획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학생의 뇌가 달라졌다라는 책으로 발간이 됐고 저자는 지금은 퇴직하신 일산의 덕양중학교의 이준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혁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퇴직할 때 워낙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퇴직하시면서 EBS에도 이분의 일생이나 업적 같은 게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시면서 언론사에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원래는 3달 동안 안 쓰기 실험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저한테 제안이 온 것은 이런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학생들의 뇌 변화를 스마트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뇌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측정하는 것이 저의 어떤 미션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은 이게 성사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이 연구가 진행되는 시기가 학기 초 3월에서 5월이었거든요. 근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요즘 애들한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종의 신체의 장기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없는 걸 상상할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학기 초에 다른 아이들과 관계가 한참 맺어질 때 스마트폰을 안 쓴다는 것은 얘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마 이런 연구를 하는데 과연 지원자가 있을까? 근데 의외인 게 16명의 중학생 2학년, 3학년 학생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언론에 한번 나가고 싶으니까 중학생들이 또 매스컴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했다가 조금 있으면은 포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이런 지원자를 저희 강남세브란스 연구팀에서 스크리닝을 해서 이 중에서 이제 7명만 참여하게 선정을 하였는데 IQ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걸 해보니까 너무 낮거나 높은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인지기능 검사를 할 때 아무래도 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들 좀 빼고 갑자기 전학 가는 아이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7명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군에 속하는 아이들은 70일간 스마트폰 절제를 하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의 뇌 활성화나 아니면 설문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두었습니다. 대조군은 같은 학교에서 성별과 연령을 맞추었고요. 이 아이들은 평소대로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군은 제작진이 나누어준 폴더폰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아이들이 사실 요즘에 PC 사용을 하지 않고는 과제물 확인이라든가 학교 생활이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PC 사용 등 스크린 타임은 약속을 해서 주중에는 1시간, 주말에는 2시간 정도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가족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고요. 사실은 진행하면서 이게 그 아이들 데리고 70일이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험실로 불러서 진행한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우여곡절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선생님께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제가 주말에 그만 게임을 한 2-3시간 하고 말았어요 하고 얘기를 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창피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폴더폰을 쓰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더폰 쓸 때는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옷을 일부러 소매를 긴 거를 입는데요. 그래서 긴 거에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감추고 창피하니까 그냥 그렇게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초반에는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구 진행에는 원래는 병원이나 임상연구에서는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다지 그렇게 진행은 안 하는데 이 연구는 사실은 뭐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진행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 그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을 교장실로 부르셔서 설득도 하시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격려를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7명의 학생들이 그래도 끝까지 이 연구를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3개월 안 쓰기 도전해서 스마트폰을 다 상자에다가 맡겼고요. 그다음에 요게 한 가족의 약속인데요. 간단한 통화 문자 외에는 스마트폰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다. 하루 미디어 시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이내로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요게 끝나고 저희가 뒤풀이를 가졌었는데요. 아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면 아버님들 퇴근하셔도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버님 본인도 집에 오셔서 게임을 하시거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라고 엄마들이 못 쓰게 하니까 아버님들도 한 70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고 본인들도 나보고 이런 프로젝트 다시 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하기가 어렵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은 사실은 소통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시라고 이제 이 가정은 엄마가 통화가 굉장히 기셨대요. 한번 아이랑 면담을 해보니까 엄마가 그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서 좀 고쳤으면 좋겠는 게 뭐야 했더니 통화를 한번 잡으면 이웃집 친구들하고 한 1시간씩 통화를 하신다고 그래서 엄마는 5분 이내로 통화를 하라고 아이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어머님도 많이 그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 가족이 참여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사실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제가 몇 개만 했는데 이댁은 심심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하셨고요. 또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아버님이 저녁 때 퇴근하시면 아이랑 같이 책 읽고 영어 단어를 한 10개 정도를 외우셨대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쓰면서 사라졌는데 애가 심심하니까 그걸 다시 하자고 해서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이상적으로 돌아갔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 스마트폰 안 쓴다고 모두 독서나 공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에 심심하니까 산책도 하고 애완견하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애들은 너무 심심하니까 밤 10시에 같이 운동장에 이웃집인데 모여서 축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애들이 심심하니까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 보고 설문지 결과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70일 시작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우울감, 스트레스, 충동성, 삶의 질, 뭐 기타 학업 동기 여러 가지 설문지를 했는데 시간도 짧고 사실은 뭐 7명 다 해봤자 14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었는데요. 특기할 만한 사항은 부모님과 청소년 본인 보고 모두 주의 집중력은 확실히 스마트폰을 70일간 절제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주의력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좀 헷갈리시는 게 마치 주의력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설문지의 특성은 이게 주의력이 나쁠수록 점수가 높고요. 주의력이 좋아지면 점수가 낮게 측정이 된 그런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집중력이 좋아진 것이고요. 부모님 보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중력 같은 거 측정하는 거는 부모님이 조금 더 행동 관찰을 잘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집중력 관련해서는 척도를 많이 했는데요.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건 가족 적응성이 좋아졌는데요. 가족 적응성은 좀 말이 어렵지만 결국은 뭐냐면 가족이 규칙을 세워서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도 보셨듯이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늘었고요. 근데 그게 꼭 긍정적이고 즐거운 대화만은 아니었고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 안 쓰면 짜증도 내고 이러면은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같이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해결하는 식의 대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가족 내 의사소통 과정이 긍정적이건 아니면 부정적이건 보다 원활해졌고 의사결정 과정이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좀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게 제가 의뢰받은 부분인데 뇌영상 실험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좀 뇌영상 그 연구가 그 도구가 다양해졌는데요. 요거는 근적외선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MRI에서 그동안 찍던 게 요즘은 웨어러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띠처럼 웨어러블로 이거를 착용을 하고 어떤 인지 과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자기 전두엽의 뇌활성, 아까 제가 계속 전두엽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청소년기에는 자기 조절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과제를 할 때 뇌 혈류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써가지고 아이의 전두엽 기능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3번을 측정을 했거든요. 그 스마트폰 절제에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라인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측정을 했고, 한 달 뒤에 한번 했고, 또 70일 시점이 돼서 이렇게 3번 측정을 해서 3차에서 1차 결과를 빼면 뇌 기능이 좋아진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인지 과제를 했는데 요거는 좀 저희가 학술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조금 더 도식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자기 조절과 억제를 측정하는 그런 심리 과제가 있는데 거기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뇌활성이 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별로 뇌활성이 증가되는 게 좋은 거다, 아니면 어떤 과제는 뇌활성이 좀 감소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게 표준이 좀 확립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려면 자기 조절과 억제는 스마트폰 계속 썼던 군에 비해서 실험군에서 좋아졌고요. 요 경우는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기억에 있어서 좀 특정 기억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이, 즉 스마트폰을 절제했던 애들이 훨씬 더 뇌를 덜 쓰고도 그 과제를 똑같이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인지 효율성이 증가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시사기획 창에서 보도가 된 바로는 중학생의 뇌가 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히 그냥 학술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변수가 많은 연구이긴 했는데, 그래도 한 70일만 스마트폰 제한을 해도 아이들이 전두엽 기능이나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보여준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그걸 관찰한 게 의미가 있었고요. 학생들한테도 이걸 피드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다시 쓸 때 자기들이 70일 후에 다시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전두엽이 70일 동안 이렇게 좋아졌는데 다시 또 예전처럼 많이 쓰면 전두엽 기능이 나빠지니까 좀 아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스마트폰 절제를 계속하려는 동기유발이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럼 이 아이들이 왜 스마트폰 절제를 해서 그 뇌 기능이 좋아졌을까, 아니면 집중력이 좋아졌을까,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걸 측정하기 위해 디자인된 연구는 아니어서 뭐 통제하거나 이런 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외국의 문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연구를 리뷰하면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미디어 사용의 잠에 대한 영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이제 평균 2시간 정도 수면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디어 사용은 사실은 수면의 양과 질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수면량이 감소하고요. 또 수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이유는 심리적, 생리학적 각성이 높아지면 잠들기가 힘들고요. 또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저하를 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감소되는 그런 생리학적인 원인도 있고요. 특히 ADHD, 즉 집중력 장애 같은 기질적 취약성이 있는 아이들이 그런 영향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기 잠을 잘 못 자면 인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건 뭐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정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잠이 늘어나서 또 좋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까 집중력이 향상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집중력 부분을 리뷰를 하다 보면 스마트폰 사용이 이 크게 2가지 면에서 집중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디지털 디스트랙션,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습관적으로 점검 행동을 합니다.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정보가 계속 오고 하면은 그게 또 은근히 쾌감을 줍니다. 뭔가 확인하고 좋아요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산만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정보 얻고 이런 거에 대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더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게 미디어 멀티태스킹이 또 화두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하이퍼링크나 계속 오는 알림, 이런 게 동시에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스마트폰 대상 연구는 아니고 좀 오래된 연구라 노트북을 갖고 한 연구인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지 관찰을 했더니
노트북 가지고 화면 전환이 19초마다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전체 콘텐츠의 75%는 1분 미만으로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업무에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 전환이 될 때는 전환 순간에 딱 생리적 흥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쾌감을 주는데, 반대의 경우 즉 엔터테인먼트에서 업무로 갈 때는 그런 생리적 흥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자극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지속주의력, 그다음에 산만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무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무시를 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것은 미디어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면 왠지 그런 작업은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의 결과는 과제 전환하는 걸 시켜도 그 수행도가 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의 구조적인 문제도 생겼고요. 근데 뭐 다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그 감각 자극을 같이 통합하는 과제에서는 수행이 향상이 된다는 연구도 있긴 한데, 여하간 전반적으로는 집중력에 끼치는 영향이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연구 41개를 같이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좀 재미있는 연구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온라인 쇼핑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하이퍼링크의 거의 총합체입니다. 이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된 온라인 쇼핑 15분을 시키고 대조 그 과제로는 잡지 읽기를 시켰는데 15분만 해도 나중에 오프라인 과제를 시켜도 심지어는 상당 기간 동안 주의력 저하가 있었고요. 온라인 쇼핑군에서요. 그다음에 장기 추적 연구를 해보면 특히 10대 초반에는 이런 미디어 사용이 집중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근데 10대 후반에는 좀 회복을 하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몇몇 연구는 특히 게임이 반응 속도나 작업 기억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또 어떤 연구는 아까 우리 전정설 교수님 얘기도 하셨지만 공격성 증가,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나 사회적 활동 감소, 창의적 사고를 할 기회를 줄인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왜 집중력이 향상이 됐나 생각해 보면 이런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또 기억력이 향상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요즘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저희 아들들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근데 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 집 식구들 전화번호 제가 다 외웠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요즘은 사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요. 카메라로 찍어서 저장하면 되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자체가 익스터널 메모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서 재밌는 것이 이제 뇌에서 무엇을 저장하는 어떤 그 영역이 있고 어디에를 저장하는 영역이 있는데, 어떤 연구를 보면 재밌는 게 정보가 무엇인가 보다는 요즘은 어디에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요즘은 솔직히 어디에를 기억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 눌러서 검색어 누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정 정보에 대한 기억력이 감소되고 있고, 이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억하려는 인지적 노력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에서는 6일 동안 하루 1시간 동안 인터넷 서치를 하는 그런 과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대조군으로는 백과사전을 찾아보게 했고요. 똑같은 걸.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6일 동안 1시간 훈련한 군은 정보를 찾는 속도는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을 찾아본 군이 훨씬 더 기억을 잘 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는 직관적으로도 가는 게, 사실은 백과사전 찾아보려면 이걸 찾아야 되지 하고 그걸 찾는 동안 계속 찾는 대상을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또 그것만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지적 변화가 있을 법하기도 한데 연구로도 좀 증명이 됐고요. 뇌영상 연구에는 뭐 펑셔널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저희 계에서는 좀 중요한 그 구조적인 부분인데, 뇌에 어떤 연관되는 부분들이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게 좀 감소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단순한 어떤 팩트를 기억에 사용될 그런 인지 자원을 단순 기억력에 사용을 안 하니까 혹시 다른 더 창의적인 작업에 투자가 가능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싫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하고 그냥 스마트폰 찾아보면 나오는 것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보여야 되는 기능은 사실은 서치 기능보다는 좀 메모리를 측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학업 성적에는 다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읽기도 변하고 있는데요. 전통적 읽기랑 디지털 읽기 두 가지 유형의 읽기가 있는데 사실은 디지털에서 접할 때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훑어보기 정도, 이것이 바로 최근 읽기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읽기에서 중요시하는 기능은 이 딥 리딩이라고 해서 왜 인공지능에서도 딥러닝이 있듯이 이럴 때는 이제 지속주의력, 내용을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다음에 그 인물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다음에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게 사실은 다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정보만 얻으려고 휙 읽어보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뇌에서 동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영상 연구에서는 이 딥리딩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독서하면 인지 영역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운동 영역까지도 활성화가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플러스 세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요즘은 뭐 공감 능력, 비판적 분석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대한 더 취약성도 생길 수가 있고, 아이들 대상 연구에서는 같은 정보를 스크린으로 읽었을 때 종이로 읽는 거에 비해 이해력이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지만 3세 아동 대상으로 이야기를 오디오북으로 들을 때랑 종이책을 부모나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에 비교를 했더니 오디오북으로 들을 때 추상적 사실에 대한 이해도도 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읽기를 하는 아이들에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함의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또 사회성 걱정 많이 하시는데 또래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잖아요. 사춘기가 사회성 뇌 영역이 발달을 하고요. 근데 온라인 상에서도 또래 수용, 거절, 그다음에 불링 당하고 이런 건 현실 세계가 많이 같습니다. 그리고 뇌 연구를 보면 SNS 상에서 좋아요나 해시태그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중독에 취약한 어떤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은 특히 12세에서 13세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가 조금 더 큰 아이들에 비해서는 이런 좋아요 같은 걸 봤을 때 뇌의 보상회로 활성도 변화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2, 13세 올라갔다가 조금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청소년기가 SNS 영향에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뇌 생물학적으로도 더 민감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상에서 폭력, 불안우울, 온라인에서 거절당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현실에서도 사회적 소외감과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더 받고요. 또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SNS에서 사실은 자기 잘 나가는 걸 주로 올리잖아요. 많이 가공된 정보를 올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도 조금 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 사용을 더 긴 시간 하는 청소년일수록 특히 여학생들이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 혹은 외모에 집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이장애 문제 같은 게 더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1시간 사용하는 청소년에 비해서 자살 관련 문제가 66%나 증가한다는 보고가 외국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인지, 정서, 사회성 이런 부분에 대한 뉴로바이올로지를 좀 많이 리뷰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직 연구 방법이 과거의 패러다임을 쓰고 있거든요. 애들은 디지털로 가는데 그냥 예전에 하던 심리 검사로 아이들 기능을 평가를 하고 있는 한계점도 있고요. 또 소아청소년에서 이런 미디어 사용이 인지 기능에 즉각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아직은 계속해서 그 논란이 있고, 특히 뉴미디어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가 상당히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중독 진단 기준에 미확립 및 논란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언 하나 드리는 건 이제 스마트 기기 사용의 폐해는 사실은 전두엽 기능이 또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이나 자기조절, 비판적 사고력을 키움으로써 예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걸 키우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부모나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미디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